처음에는 대상이 육동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발달을 시작하는 신생아 초기는 대상 없는 상태라는 견해를 밝힌다. 프로이트는 진정으로 대상 없는 상태가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기를 주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생아 초기가 자체 성애적이라고 말함으로써 대상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암시했다. 초기의 손가락 빨기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는 육동은 최초의 단계에서는 성적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은 자체 성애적이다 라고 말했다. 대상 없는 자체 성애적인 상태는 생의 가장 초기의 리비도 붕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후에 프로이트는 다시 이 견해로 돌아온다. 그러나 세 편의 에세이에 있는 다음에 그 유명한 구절은 초기 욕동의 자체 성애적인 특성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시사하고 있다. 성적 만족이 영양의 섭취와 연결되어 있는 유아 초기 단계에서 성적 본능은 유아 자신의 신체 외부에 있는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성적 대상을 발견한다. 아이가 만족을 지는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을 가진 사람 전체를 지각하게 됨에 따라 본능은 그 대상을 잃게 된다. 최초의 대상 상실 이후 성적 본능은 대체로 자체 성애적이 된다. 그리고 잠재기를 지날 때까지 첫 대상과 가졌던 원래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왜 어머니의 젖가슴을 빠는 아이가 모든 사랑관계의 원형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대상의 발견은 사실상 첫 대상의 재발견이다. 이 구절은 몇몇 이론가들이 프로이트의 이론과 일부 관계구조 모델 이론가들의 이론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고 사용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한 해석이 아니었다. 이 본문 내용은 세 편의 에세이와 다른 저서들이 설명하고 있는 최초의 대상관계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들과 서로 모순된다. 정신적 기능의 두 원리들에 대한 그의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브로일러의 답배증 개념을 유아의 최초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사용했다. 슈레버의 사례에서 자체성애는 유아가 외부 대상을 선택하기 전에 발달 단계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 본능들과 그 변천에서 자체성애는 정신적 삶의 처음 시작 단계를 가리킨다. 프로이트의 저술들은 일관되게 외부 대상에 대한 관계가 발달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자기와 구별되는 대상이 있느냐? 여기서는 성적 대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적 대상이 초기에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신체에 여기서 손가락 빨기 얘기를 들고 있는데 이때 자체 성애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바디의 일부를 성적 욕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여기서 프로이드 얘기가 최초의 단계에서는 성적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자체성애적이라고 할 때 그 같은 용어를 쓸 때 항상 잘 보아야 되죠. 성적 대상이 없다고 표현했지만 자체성애적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오토이라티가 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신체가 자기 성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성적 대상이 자기 신체의 일부라고 하는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성적 대상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적 대상을 외부 대상이라고 이해했을 때는 성적 대상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선 자체성애적이라는 말 자체가 성적 대상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자기 신체의 일부를 리비도의 대상이라고 삼는다. 성적 욕동의 대상이라고 삼는 점에서 외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외부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성적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여기서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체성애적이라는 말은 무언가 대상은 있는데 그 대상이 자기의 신체의 일부일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 없다고 하지만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것하고 서로 통하죠. 자체성애적이라고 할 때는 자기 신체가 성적 욕동의 대상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대상
대상의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있다고 달 수 있고 없다고 달 수 있다. 우선 어, 이런 혼란스러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초기에 그럼 자체성애적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성애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 지금 여기에 인용된 문구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 유아 초기 단계에서 성적 본능은 유아 자신의 신체 외부에 있는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성적 대상을 발견한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1905년에 쓴 이 논문에서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 성적 대상을 자기 손가락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가슴을 성적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다른 논문하고 서로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프로이드 논문 자체, 논문 상호 간에 서로 합치하지 않는 내용이 발견됐다는 얘기죠. 처음에 소개된 논문에서는 어, 아기가 자기의 손가락을 성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자체성의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인용된 이 논문에서는 어, 유아 자신의 신체 외부에 있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성적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저자들은 이 두 번째 논문에 넣은 비중을 두는 것 자체는 프로이드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프로이드의 여러 다른 논문들을 비교를 하면서 이 초기에 어머니의 젖가슴을 성적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 이 논문과 같은 취지의 논문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논문만 유일하게 예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어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해석론이죠.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분은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프로이드는 자체성애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성적 대상이 없다는 이론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인용된 1905년에 어머니의 젖가슴을 성적 대상이라고 했던 논문 자체는 다른 다른 논문과 상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논문 자체는 이분은 무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각각 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논문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어서 이걸 일관되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여요. 하나는 자체성애적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 성적 대상이 있다고 봐버린 거죠. 같은 해 다 서로,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견해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1905년, 그러니까 같은 5년에, 근데 음, 구절 두 번째 문장, 79쪽의 두 번째 문장에 있는 곧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성적 대상을 발견한다는 이 내용이 여기서만 유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분들은 프로이드 견해를 그렇게 축소해서 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일된 이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 상충되는 내용을 좋아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도. 어, 어떻게 1905년 이제 같은 논문인데 페이지가 182쪽하고 222쪽하고 어떻게 내용을 그렇게 했을까요? 음, 이게 같은 논문 어, 왜냐하면 다음 지금 1905하고 A, 소문자 A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논문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프로이드가 네.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을 썼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스스로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의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게 무의식적인 것들이죠. 음, 프로이드 자체도 좀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자체성애적인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성 이걸 이제 누군가가 이걸 꼭 이렇게 틀렸다고 얘기할 것인가? 최초의 단계에서 성격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두 번째에서는 최초의 단계에서는 성적 대상이 있었다. 음, 그렇고 그래 최초의 대상 상실 이후의 성적 본능은 자체성의적이 된다. 그래서 최초의 대상을 뭐 그러니까 대상과 자기를 구별해서 독립된 분리 개별화된 대상이 먼저 있었다고 보는 것과 분리 개별화된 대상이 없었다고 보는 것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굉장히 이거 성적 대상이라는 하나의 대상 중에 성적 대상이라는 색깔을 입혀서 보고 있지만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항상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독립된 대상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세계와 떨어져 있는 대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는 이 세계 속의 한 부분으로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가 하나로 공생 단계의 이런 정서나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기를 내팽개치면 아이는 엄마는 나하고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대상과 자기를 어떨 때는 하나로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르게 느끼기도 해요. 이게 아마 우리 지금 번역하고 있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에서 폴 게트너가 보고 있는 아브젝트 리레이션십이라는 쪽에서 자개적 오브젝티브 리레이션십하고 나르시스틱 리레이션십 이 관계가 자기애적인 관계가 끝나고 나서 대상 관계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같은 단계, 같은 어린아이가 어떨 때는 자기애적인 리레이션십을 맺기도 하고 화가 나면 오브젝트 리레이션을 맺기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 내 과거의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스파틴스가 봤던 자기애적 전이가 충분히 발달을 한 후에 대상 전이로 옮겨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중간 단계도 있고 뭐 이런 단계로 설명하는 것하고 조금 달리 이 관계를 어, 동시에 자개적인 대상, 자개적 관계와 대상 관계, 오브젝트 리레이션 이 두 개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폴 갤트네의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아요. 그 부분을 저는 동의하고 있어요. 임상 안에서도 항상 어떨 때는 자개적인 모습으로 공성적인 관계에 있지만 대부분 어그레션이 표출될 때는 대상과 자기를 구별해서 보고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대상 관계로 간다기보다는 초기부터 자개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독립된 대상과의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프로이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프로이드 스스로도 이걸 어느 시점에서는 아이가 자기 손가락을 빠는 자체성애자인 것을 임상적으로 더 의미 있게 봤다고 그렇게 아이는 이해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이는 엄마의 젖가슴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엄마를
자기와 다른 존재로 성적 대상으로 자기 밖에 있는 대상으로 이게 이해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 두 가지가 오버랩돼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태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그냥 혼란으로 느끼는 이유가 우리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아이 입장에서는 성적 대상을 엄마로 느낄 때도 있고 엄마가 없을 땐 아이는 어때요? 자기 신체, 자기 손가락을 빨 때는 자체 성애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라는 대상이 있을 때는 엄마의 젖가슴이 성적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조금 통합적인 견해로 본다고 한다면 프로이드가 꼭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이런 통합적인 견해를 프로이드도 갖지 못하고 프로이드도 이분법으로 계속해서 사물을 나누어서 분석적으로 봤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글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프로이드 글 자체가 어쩔 때는 자체성의적으로 아이가 어, 대상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가 어, 엄마의 젖가슴을 자기하고 다른 대상으로 성적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한다 하는 이 병렬적인 현상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느 시기에는 어느 하나만 있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대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이의 마음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론은 각각 다른 이론이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변호사님, 지금 그래서 프로이드의 헷갈림 자체를 우리가 조금 관대하게 도와주고 어쩌면은 어,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기도 하고 구별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 두 가지로 보는 것 이분법으로 보는 것 자체의 한계에서 오는 어떤 이런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로 구별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프로이드도 그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글을 쓴 저자들도 그러한 혼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여기서도 인간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게 선형적 인과율과 상호적 인과율의 관계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고 보여요. 음, 선형적 인과율은 어떤 최초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발전해 나가잖아요. 하나의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음, 상호적 인과율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상호 관계에 의해서 여러 현상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적, 다양한 관계가 펼쳐지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현상들이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A에서 B가 오고 그 다음에 B가 다음에 C로 이렇게 발달적 단계라고 하는 것 자체 발달적 단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구 정신분석학이나 서구 심리학 속에서 그 성 발달 단계설 혹은 섹슈얼 소셜 디벨롭먼탈 스테이지 그 에릭슨의 견해나 프로이드의 견해나 다 이게 성욕이 있어가지고 이 성욕이라는 실체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갔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가 있다고 하는 전제부터 시작한 최초의 원인 되는 것 근본적인 단위가 있어서 그 단위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그 선형적 인과율을 따르고 있는 거죠. 최초의 성적 욕동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펼쳐져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형적 인과율을 따를 때는 어떤 면에서 섬세하고 다양한 어떤 현상들을 잘 설명해내기 어려워요. 어떤 경우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자기 이론을 세우는 데는 선형적 인과율이 굉장히 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네. 흐트러지지 않은 논리를 세우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그걸 검증하고 하는 쪽에 서구적인 과학적인 어떤 연구 방법에서는 이 선형적 인과율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실제 현실을 파악하는 데는 인과관계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아주 복합적이고 여러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중에 많은 베어리어블 중에 많은 변수 중에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특정한 변수 두 개만 골라가지고 이 상호관계를 연구를 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선형적 인과율에서는 굉장히 아티피셜하게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실제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를 동시에 연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중에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